사실 이제 매수 청구권 뒤에 보면은 요 두 가지 제도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일단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있고, 매수 청구권에서는 아까 보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인 겁니다. 10년이나 경과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권리 구제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권리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두 가지 제도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제도들은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다음에 뭐 지금 자료 나눠드린 거, 그거는 공법에서 뭐 절차에 관련된 거, 그걸 제가 싹 다 정리한 겁니다. 한 장 안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뭐 건축 허가의 절차라든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뭐 절차 크게 돼 있는 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라든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건축 허가의 절차,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공부가 좀 되시고 나면은 그 밑에 것들, 그 밑에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작은 글씨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공부가 되시고 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죠. 그래서 그 선물, 사실 고생은 뭐 제가 하고 있죠. 자, 지구단위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거 한번 어떻게 보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지구 단위라는 말이랑 계획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입니다. 자, 원래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즉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수립하겠다라는 거. 해서 요 아까 지구 우리 배웠죠? 용도 지구할 때. 용도 지구할 때 지구랑 이 지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특별히 만드는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거. 여기만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원래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이 끝나서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에다가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래서 그 임의적 지정 대상은 되게 많을 겁니다. 책에 보면은 (95페이지) (95페이지부터) 해서 (96페이지까지) 쭉 나오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임의적 지정 대상은 외우는 게 아니라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1번부터 한 8번까지 정도 그 맨 처음에 일단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지구 뿐만 아니라 2번 이하에 쭉 나오는 것들,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진도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 얘네들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이 안 되는 곳, 그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는 곳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칙은 그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임의적이라는 거. 원칙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나 일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문제 낼 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말이 나오면은 뒤에 절대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지정한다 이 말은 서울시 전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일부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뒤에는 일부만 나와야 되는데, 방금 거기 95페이지에 있는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해서 특정한 지역, 지구, 단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지만 요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뒤에는 절대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그리고 원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요거. 지정해야 되는 곳. 요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구분을 해볼 건데 요거랑 요렇게 나눠가지고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요거는 싹 다 여기입니다.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노란색에 있는 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싹 다 할 수 있는 지역. 근데 이게 하여야 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빨간색 조건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택지개발지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에서 뭐 해야 되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최근 추세, 뭐 10년 이런 거 바꾸고 30만 제곱미터 이런 거 바꾸는 건 10년 전에 나오던 문제입니다. 요새는 이런 숫자 바꿔서 내지 않고 요거 빨간색 박스 살짝 빼고 냅니다. 두 문자만 외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거기가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할 수 있다. 근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0만 이상 일대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박스를 빼고 내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데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은 임의적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5군데.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할 수 있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끝날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은 앞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이런 거 나오면 옳은 지문.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개발이 되는 곳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틀린 지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면 그 앞에 있는 아까 95페이지, 96페이지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개발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 5개 빼고 싹 다 틀린 지문.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끝나면 조금만 나와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요 앞에가 개발이 되는 곳이면 옳은 지문, 개발이 안 되는 곳이면 틀린 지문.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에 하여야 한다로 끝났을 때 요게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비도시 지역에도.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도시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도시 외의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러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그 다음 비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지구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아까 법에서 9가지 있었죠? 제가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그것들 중에 가장 개발할 것 같은 곳에서 수도하시면 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점.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여기다가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다가. 비도시 지역에는. 그래서 자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 요건이죠.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네. 자,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 이거 안 했습니까? 했을 것 같은데. 했죠. 계획관리 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근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하는 곳에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보전관리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은 딱 요만큼만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요만큼만. 그래서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입니다. 그럴 때는 20%까지만. 근데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10%까지만 보전관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보전관리 지역은 요만큼만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개발하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랑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데 일단 다른 분들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보죠.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죠. 그러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내지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는 얼마? 10만. 그 밖의 경우는 3만.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면적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는 10만, 그 밖의 경우는 3만. 그래서 저는 요 3만을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밑에부터는 조건이 붙는 거죠. 일단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3만 이상.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거나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일 때는 10만. 그래서 3만, 30만, 10만. 이럴 때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게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머지 요건들은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요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은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계획 만드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이게 노란색 글자요. 두 가지. 아마 노트에 3번, 5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게 3번이랑 5번.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3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요 두 가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규제를 해서 국계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정 중에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 공지,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요거는 했을 것 같은데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 지역에서 얼마까지 완화되죠? 100%. 100%. 그 다음에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계법 규정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똑같이 완화가 되고, 자, 건축법 규정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만 100%까지.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두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세 번째,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할 때, 그때는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 수가 10대입니다. 100%를 완화하면 몇 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죠? 이 건물에 원래 필요한 주차대 수가 10대가 필요하다면 100%를 완화하면 얼마를 설치해야 되죠?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할 때, 이럴 때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설치를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규정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 얼마 안에 만들어야 되죠?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5년. 안에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요거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래서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3년, 계획 만들고 사업의 착수는 5년. 안 하면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건데 요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고 할 때 뭐에 맞게 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한참 넘어가야 되니까 한 3페이지 우리 노트에 지금까지 했던 게 계획으로 국토를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계획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배웠고,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배웠고, 관리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배웠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있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여기 나와 있는 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허가를 받으라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노트가 이제 15페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지금부터 배우는 건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건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개발행위라는 건 일단 대전제가 사적 개발입니다. 사적 개발. 개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으라.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도시, 군, 계획, 사업. 이 뭐였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렇게 세 가지 사업. 요거는 공적 개발. 그러니까 자, 이러한 개발 행위는 절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는 항상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 듣고 허가를 줘야 됩니다.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허가한다라는 거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행위가 이렇게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데 이 토지의 분할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크게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입니까?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입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는 거지, 그것보다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그 분할 제한 면적은 뭐 주거지역 60, 상호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응급조치.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안 받죠. 근데 허가는 안 받지만 조치를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신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들을 일단 놔두시고, 자, 요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법이라는 건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러면은 공법에 나오는 모든 제도들은 이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필요한 요건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즉, 자, 이 규제라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검문소를 설치를 하는 거죠. 해놓고, 자, 내가 A라는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A라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법에 보니까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허가증을 가지고 와야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B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승인을 받고 와야 이걸 통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통과해 주겠다. 근데 일정한 행위들은 대부분의 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규제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입니다. 공적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거,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것들, 아니면은 경미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업 관련 행위를 위해서, 즉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규제를 안 받겠다라는 거.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합니다. 그런 것들도 허가 안 받고, 내지는 뭐 국가나 지자체가 뭘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적 목적이겠죠. 그런 것들은 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은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별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맨 처음에 문제 나오는 게 다음 중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는,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요거 구분하는 거. 근데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이런 게 있다라면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뭐 공적인지, 아니면 공적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목적으로 공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생업 관련 행위라는 건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들, 그다음에 경작을 위한 행위들, 그다음에 조그만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는 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행위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그 밑에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토석 채취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일단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광시군.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다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 원래 설치를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 해서 이러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제출하면 이 허가권자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며칠 안에 하죠?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30일, 60일 이런 게 아니죠. 이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15일 이내에 합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크게는 5가지. 배고프십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자, 허가 기준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 그 규모가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얼마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만 미만일 때.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아니라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해야겠죠.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개인이 하는 사적 개발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인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을 듣고 허가를 내주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허가 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을 것.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때에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것. 이 기준에 맞을 때만. 그래서 다음 중 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박스 안에 5개 넣어놓고 이거 다 찾는 거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이 조금 어렵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 푸실 때 한번 보시고 일단 요게 크게 5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기준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해서 시가와 용도에서는 용도 지역의 특성별로 그대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시가와 용도 3군데가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유보라는 말은 개발을 하는 곳일까요? 안 하는 곳일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보라는 건 앞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어디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걸. 유보 용도는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거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리고 보전 용도는 개발을 안 하겠죠. 개발을 안 하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강화해서. 거기가 어디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용도가 주상공이라는 건 다 알 수 있으니까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유보 용도.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허가의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유보용도. 유보용도 3군데가 어디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옳은 지문. 이렇게.
그래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하면은 아 여기 유보용도인데 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가화 용도가 있고 강화 또는 완화하는 유보용도가 있고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보존용도에서는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강화해서 이렇게 그 나머지 이렇게 요게 허가의 기준. 자,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겠죠. 며칠 안에? 15일 해서 허가 기준 여부를 판단해서 15일 이내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이나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어줄 때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죠.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에는 자, 허가권자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건데 그래도 네가 요거 개발행위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 붙일 때는 개발행위 하려는 자, 신청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조건이라는 건 장래에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겠죠? 조건, 기한 이런 것들. 조건은 장래에 이행 여부가 불확실, 발생이 불확실한 거.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것들은 조건.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기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장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이 이행보증금.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다라고 해서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납입을 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고 이행 안 할까봐 받는 돈이니까 이행 여부가 확실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은 예치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이행보증금.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아까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었죠. 그 6가지 모두가 준공검사를 받는 건 아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얘네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여기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외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장을 떼보니까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행위보다 요거 안 받는 거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 누구죠?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 여부를 얼마 만에 판단하죠? 15일. 그리고 허가를 판단할 때 허가의 기준이 있죠.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고 허가합니다. 네 번째,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근데 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 세 군데는 유보용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가 있죠. 조건 붙일 때는 누구한테 의견을 듣죠? 허가를 신청한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미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원칙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고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은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공사를 받는데 준공공사 필요 없는 두 가지가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거는 준공공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건 요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것. 자, 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다 갖춰서 허가를 신청한 거죠. 근데 허가권자가 갑자기 나의 허가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갑니까? 왜? 하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왜 나오면 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한이라는 건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막아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니까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해서 자, 제한이라는 글자가 공법에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제한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와야 되는 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 아무 때나 제한하는 거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 행사를 막아둡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기간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이 그 제한들마다 다 다릅니다. 3년 제한하는 거 있고 3년에 2년 연장되는 거 있고 2년에 1년 연장되는 거 있고 3년에 1년 연장되는 게 있습니다. 정비법이랑 건축법에 가면 당연히 그 숫자를 막 섞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그 비교정리 특강을 할 겁니다. 모든 공법 교수가 다 합니다. 그건 그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 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여기서는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건. 이 두 군데에서는 연장이 안 되는데 세 번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근데 여기는 연장이 되죠. 한 차례 2년.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곳에서는 최대로 제한하면 얼마까지 제한하죠? 5년까지. 그 다음 처음에 이렇게 3년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처음에 제한할 때. 근데 연장할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싹 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에는 요 사람들한테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제한합니다. 시장, 군수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제한을 했죠. 그럼 만약에 이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거기다가 밑줄 하나 할까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제한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고 자, 이 사유가 있어서 제한을 했죠. 그럼 사유가 없어지면은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합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다음. 그래서 제한이라는 글자 나오면은 항상 제한하는 사유, 이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제한하는 기간. 그다음. 요거는 올해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 다음에 보죠. 그다음에 요거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보면은 일정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없던 건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인구들이 막 몰려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할까요? 부족해질까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눈 좀 드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힘내시고 자 화이팅.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좀 한 10분 15분만 좀 버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곤란한데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건 이미 이 지역은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빽빽하게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도로라든지 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해야겠죠? 관리를 하려면 개발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까요?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하죠? 강화합니다. 그 강화가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거. 여기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는 곳이라면 여기는 개발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돈 내고 해라고 돈 내고 해. 기반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곳이니까 네가 하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으니까 돈 내. 기반시설을 부담을 하고 개발행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얼마 안에 계획을 만들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만. 그러니까 모든 개발행위가 기반시설 부과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랑 증축만.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시기는 요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부과를 하면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되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 특광시군. 자, 참고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있죠? 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 뒤로 배우는 거, 뭐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연동제, 성장 관리 계획 이런 것들 싹 다 특광시군에 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 요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특광시군.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근데 이 뒤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싹 다 특광시군이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사람 특광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 특광시군.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빼고는 다 특광시군이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특광시군이 지정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특광시군이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엄청 높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발밀도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정의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숫자 나오면 얼마라고 하던가요? 2년 아니면 20%. 2년 20% 부족한 지역인데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학생 수용 능력이 20% 미달하는 지역 뭐 이런데 2년 20%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심의 거쳐서.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시군이 지정하는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 여기는 지금 막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강화가 돼야 될까요? 완화가 돼야 될까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해서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해야 된다. 즉 개발이 막 일어나는 곳. 개발이 일어나는 곳. 그다음에 지정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그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죠? 대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에는 심의 전에 뭐 하죠? 주민의 의견 청취. 요까지. 뒤에 뭐 성장 관리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요까지. 뭐 대략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계법 한 4주 정도 걸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거기 앞에 페이지에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였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제가 요 시설 사업이랑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모두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는 아까 했었죠.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누가 할지 정하죠? 시행자 지정.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에 뭐 받죠? 준공검사. 그 뒤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무슨 계획을 만드냐면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해야겠죠? 그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대부분이 지정권자가 다 있었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지정권자라는 사람을.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제 사업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시행자. 이 시행자에서 중요한 게 조합. 개발법에서는 조합.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무슨 계획 만들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뭐 받죠?
준공검사, 그 뒤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정비 사업의 절차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 자, 정비 계획 입안에서 정비 구역 지정했죠.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고 나면 누구 정해야 되죠? 시행자.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이 시행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은 무슨 계획 만들죠? 실시 계획인데 정비법에서는 실시 계획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으로 바꿔가지고 뭐 틀렸다 이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요거 누가 만들었죠? 시행자가. 그럼 뭐 받아야 될까요?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 정비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고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있죠? 개발법의 목차,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거기 와보시면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돼 있고 그 밑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절차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가지. 공급 말고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뭐 받아야 되죠?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죠? 해서 건축허가 받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 끝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두 가지 절차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공부가 좀 되시고 나서 요거 한번 보면은 내용들이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하루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올해 연말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